자, 우리 238페이지죠. 공동 소유입니다. 이 공동 소유라는 뜻 자체가요, 소유권 한 개를, 이것을 여러 사람이 함께 보유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 사람이 함께 보유한다. 이 함께가 공동이죠. 그러면 이게 소유권 한 개를 여러 사람이 보유하는 것은 뭐냐? 그럼 이래야죠. 소유권을 양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가져가거나, 아니면 여러 사람이 똘똘 뭉쳐가지고 함께 가지고 있거나, 이렇게 해야겠죠. 그래서 이게 공동, 함께 보유하는 이 공동의 형태가 우리 민법에서 인정하는 게 공유, 합유, 총유, 이게 세 가지를 인정하겠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세 가지를. 그러니까 공유, 공동, 즉 함께 보유하는 형태를 우리 민법이 정하기를, 형태를, 보유 형태를 이렇게 세 가지로 정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이 세 가지 가장 큰 특징은 뭐냐? 공유란 것은 여러 사람이 개인주의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이 개개인이 여기에 소유권 일부를 지분 형태로, 지분권 형태로 개인주의적으로 보유하는 거예요. 이에 반해서 총유란 것은 이 여러 사람이 함께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 모습이 단체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단체적 성격. 그래서 여기는 개개인, 구성원 개개인, 여러 사람 있잖아요. 개개인은 지분 자체가 존재할 수 없어요. 그냥 단체로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반대죠. 공유와 총유는 그 성격이 정반대예요. 자, 그러면 합유는 어떻게 되냐? 이것은요, 이쪽에 있는 것과 이쪽에 있는 것, 두 개의 성질을 함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합유란 것은 조합 계약을 통해서 조합을 만들었을 때, 조합 계약에서 조합을 형성했을 때 이 조합이면 재산이 생기거든요. 이 조합 재산을 보유하는 형태, 그러면 조합원들이죠. 조합원들이, 개인은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지분권은 개인이 가지고 있지만, 이 지분권,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 지분권을 자기 멋대로 다른 사람한테 팔거나 넘겨주거나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이 조합의 성격에 따라서 이 지분권 처분은 제한받는다,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거죠. 제한, 이렇게 놨어요. 이렇게 되니까 지분권이 있다는 면에서는 개인주의적이에요. 이게. 그런데 지분권이 없다, 그러면 지분권이 없으니까 거래가 뭐고 못하겠죠. 그래서 이 처분에 제한이 있다라는 면에서는 단체주의적 성격을 가져요. 그럼 이 처분은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다른 사람한테 넘겨줄 수 있다, 이렇게 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한을 많이 받겠죠. 이런 면에서 이 합유는 공유와 총유의 성질을 함께 이렇게 얼버무려서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때 만들어지는 것은 조합이다, 조합. 이 조합이 있을 때만 합유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둡니다. 먼저, 자, 이 중에 우리는 제일 기본적인 게 뭐냐? 공유입니다. 공유.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공유. 공유는요, 공유 가지고 있는 여러 사람이 개별적으로 지분권이 존재하게 되고, 이 지분권은 개인주의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처분이 자유롭습니다. 이 공유 지분권은 자유롭게 처분이 가능하다.
왜? 그래서 개인주의적이다 이 말이죠. 이때 지분권이라는 것은 소유권의 양적 일부입니다. 자, 이게 권리의 양의 일부예요. 이걸 지분권이라 한다. 그러면 지분권이란 것은 그 속성이 소유권의 성질을 가지고 있겠죠? 소유권의 양적 일부니까.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공유관계를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239페이지에 가서 자, 공유관계 성립은 당사자 약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법률행위에 의한 성립과 법률 규정에 의한 성립이 있어요. 자, 대표적인 법률의 규정 거기에 보시면 이게 있죠. 그게 비협 동그라미가 우리가 상린관계에서 배웠죠. 공유관계가 법률 규정에서 인정되는 거 예컨대 경계선상에 있는 경계표나 담장이나 국어 이것은 공유로 추정한다 이렇게 규정을 해놨죠. 규정에서 그죠. 경계표, 담국어는 공유로 추정합니다. 그럼 이것은 공유물이란 거죠. 어디에서? 민법의 규정에서. 어디? 상린관계 규정. 여기에 규정을 두고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법 규정에서 공유로 만든 것도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240페이지. 공유 지분은 소유권의 양적 일부이다. 다만 이 공유 지분권을 합치면 소유권 한 개가 되니까 일물 일권주의 위배는 아니죠. 그렇죠? 이 공유제도는 일물 일권주의 여기에 합치됩니다.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이 부분도 조심해서 알아둡니다. 그 다음에 그게 동그라미 2번에 지분의 비율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약정에서 정하고 약정이나 법률 규정에서 정해져 있으면 규정에 의하고 이게 없다면 균등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또 지분의 처분은 자유가 원칙이죠.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다만 약정으로 인하여 처분 금지가 가능합니다. 이 금지는 약정한 당사자 사이에서만 적용됩니다. 이 처분 금지 약정은요, 당사자 사이에서만 적용되고 이것은 등기도 할 수가 없습니다. 부동산일 때 이 부분은 등기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지분은 처분은 자유롭다라는 거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유자 간의 법률 관계에서는 자, 공유물에 대해서 먼저 사용수익권은 사용수익 행사는요, 공유물 전부에 대해서 행사하는 것이죠. 전부에 대해서 사용수익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사용수익에 가져갈 이익은 어떻게 하냐. 이거는 지분 비율로 이득을 취합니다. 따라서 뭐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든가 손배 청구 또는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한다든가 반환 청구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지분 비율로 청구해야 됩니다. 각자가 그렇죠? 공유자 각자가 지분 비율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거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행사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했죠. 이게 바로 사용 수익에 관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유물의 보존. 보존 행위는 공유자 전원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각자 지분에게 의해서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다. 각자 단독으로 할 수 있다. 각자 단독으로 보존행위. 누가 방해하면 지분권에게 의해서 방해 배제를 청구하다든가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보존행위는 각자 단독으로 할 수 있다. 자, 세 번째, 관리행위는 공유물의 관리행위는 어떻게 되냐? 관리행위는 예컨대 어떤 것을 말할 수 있냐면 당의 임대, 공유물을 임대하는 행위, 이게 바로 관리행위가 됩니다. 이 관리행위는 우리 민법에 이렇게 나왔죠. 기준이 지분의 과반수로 정한다. 지분의 과반수로 정한다. 공유자 수의 과반수가 아니라 지분의 과반수로 정합니다. 관리행위. 이 관리행위의 대표적인 예가 임대하는 행위입니다. 공유물을 임대할 때는 지분의 과반수로 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임대니까 사용케 하는 거죠. 그렇죠? 지분의 과반수. 꼭 알아두셔야겠죠. 또 만약에 공유물을 처분한다든가 처분행위 또는 변경행위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때는 공유자 전원에 함께 해야 됩니다. 전원이 해야 됩니다. 전원이. 처분이나 변경행위 할 때는 공유자 전원에게 이해관계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전원의 동의를 받아서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죠. 자, 이 기준들을 여러분이 먼저 익혀두시고 우리 교재 241페이지, 242페이지까지 이렇게 읽어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다섯 번째, 공유물에 비용이 들어간다. 그러면 비용을 부담해야겠죠. 이 비용은 당연히 사용 수익하는 만큼 비용 부담해야 되니까 지분의 비율로, 그렇죠? 부담하면 됩니다. 이득을 보는 범위 안에서 비용도 함께 부담하는 것이 옳죠. 근데 만약에 비용을 부담함에 있어서 공유자 1인이 비용 부담을 지체하면, 지체가 1년 이상 있으면 이 비용 부담을 지체를 1년 이상 했다라고 하면 다른 공유자는 당의 지체자한테요, 지체한 공유자한테 당의 지분 양도하라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분을 우리한테 팔아라 할 수 있다는 거죠. 지분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지분의 매수 청구를 할 수 있고 이 매수 청구권 자체는요 형성권입니다. 이게 형성권이기 때문에 형성권 행사해버리면 매매 계약이 성립해버리는 거죠. 따라서 여기에 이 지체한 공유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분권을 처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시가 상당액을 받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분권을 다른 공유자한테로 넘겨줘야 한다. 이런 이야기죠. 자, 이것도 꼭 알아두셔야 되죠. 지체를 1년 이상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이렇게 되면 지분 매수 청구권을 행사해서 그 당사자를 공유자 지위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공유의 주장인데요. 공유의 주장은 여기는 전체로 이렇게 할게요. 공유권이 침해당했을 때 이 공유자는
각자 단독으로 공유 지분권에 의해서 행사할 수 있다. 이런 거죠. 공유 지분권이 침해당했을 때는 이 공유 지분권에 의해서 공유자 각자는 물권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지분권에 의한 각자의 행위로서 물권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근데 만약에 공유자 전부가 우리 공유 관계에 있는 우리의 이 관계를 깨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공유 관계를 근거로 해서 반환 청구한다든가 방해 제거를 청구권을 행사할 때는 이때는 이 공유 관계에 의할 때는 반드시 전원이 함께 행사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공유 관계에 의한 반환 제거 청구권 행사할 때는 조심합니다. 전원이 함께 행사해야 한다. 공유자 전부가 행사해야 된다. 이 말이죠. 자, 이 내용을 꼭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지분권에 의해서 행사할 때는 각자가 할 수 있고 공유 관계에서 행사할 때는 전원이 함께 행사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1번, 2번 이렇게 정리를 꼭 해둡니다. 다만 소수 지분권자라는 것은 과반수가 안 되는 지분이 안 되는 안 되는 공유자입니다. 과반수 지분이 안 되는 공유자. 이 사람을 우리는 소수 지분권자라고 해요. 소수 지분권자는 다른 공유자에게 행사할 때요. 반환 청구권은 공유물 반환 청구권은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다른 공유자가 침해하고 있다. 이럴 때요. 반환 청구는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때는 뭐예요? 방해 제거 청구만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합니다. 방해하지 마라. 방해하는 거 제거해달라라고만 청구할 수 있다. 이것만. 따라서 반환 청구는 안 됩니다. 누구? 소수 지분권자가 반환 청구하는 것은 다른 공유자에 대해서는 행사할 수 없다. 이걸 꼭 알아두십니다. 이거 판례입니다. 이걸 꼭 알아두십니다. 반환 청구 안 한다. 방해 제거만 청구해라. 이것만 인정해주게.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 다른 공유자도 당의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이니까요. 야, 반환해 할 수는 없다 이 말이죠. 소수 지분권자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 요 부분도 판례니까 요 내용대로 알아둡니다. 요 내용대로만 알아두시면 좋겠다. 이건 최근 판례가 바뀐 것이니까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유물 관계가 종료하는 것은 바로 공유물 분할 청구하는 거죠. 공유물 분할하는 경우에 이제 공유 관계가 종료되겠죠. 물론 공유물 자체를 처분해버리면 공유 관계가 종료됩니다. 이때 우리는 공유물 분할을 보겠습니다. 공유물 분할로 인하여 공유 관계가 종료가 되겠죠. 자, 먼저 공유물 분할에서는 이 분할 청구권은 자유롭습니다. 공유자는 분할 청구권 행사가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여기에요. 제한하는 약정은 가능합니다. 분할 금지 약정 가능해요. 이 약정은 5년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할 수 있죠. 5년 범위 내로 우리 분할하지 말자 이렇게 약속할 수 있고 이 약정은 갱신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 분할 금지 약정, 그죠? 이 제한 약정은
분할 금지를 약정하는 것이죠. 이 약정은 등기를 할 수 있고 등기하게 되면 제3자한테 대항할 수도 있다. 이거 알아두셔야겠죠. 등기도 할 수 있고 등기하면 대항력도 생긴다. 공유물 분할 청구입니다. 이때 이 분할 청구권의 성질은 형성권의 성질을 갖게 됐습니다. 형성권의 성질이니까 뭐예요? 이 권리를 행사하게 되면 다른 공유자는 이 분할에 응하여야 합니다. 응할 의무가 생긴다라는 것이죠. 형성권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형성권이다. 자, 분할 청구에 관한 내용이 정리를 했습니다. 그것이 243페이지 하단에 있죠. 제일 밑에. 자, 그러면 분할 청구를 하게 되면 자, 형성권 행사니까 어떻게 돼요? 분할에 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분할 순서죠. 첫 번째는 뭐냐? 분할 청구를 하게 되면 협의에 의한 분할을 시도합니다. 합의를 시도한다 이 말이죠. 왜? 형성권이니까 분할에 응해야 되잖아. 응하면 서로 모여서 야, 이 공유물 어떻게 분할할까요? 하고 서로 합의해 봐야죠. 이게 바로 협의상 분할. 뭐 합의에 의한 분할 다 좋습니다. 협의상 분할, 합의에 의한 분할 다 좋습니다. 자, 만약에 여기에 당에 부동산이 공유물이라고 예를 들죠. 그러면 부동산 공유물인 부동산을 분할했어요. 분할하면 합의가 이루어지겠죠. 당사자끼리 합의가 이루어졌다, 성립되었다라고 하면 그럼 이때부터는 합의한 내용대로 당의 목적물을 분할하고 분필해야죠. 분할해서 각자가 소유권 등기해야 되죠. 서로 간에 협력해서 등기 전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 내용을 성립한 합의 내용대로 당사자는 186조에 따라서 등기를 해야 합니다. 부동산은 당사자 의사의 합치에 의해서 이루어졌으니까 뭐 조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마찬가지죠. 조정하는 과정에서 협의가 이루어졌다. 조정상 협의가 이루어졌다. 라고 하면 이것도 역시 협의가 이루어졌으니까 186조에서 등기를 해야 합니다. 등기해야 각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래야 되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 협의에 의한 분할을 시도했으나 협의가 안 될 수도 있죠. 합의가 안 되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재판상 분할의 단계로 들어갑니다. 재판상 분할이라는 것은 법원에 대해서 법관이 알아서 좀 잘라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걸 재판상 분할 이렇게 합니다. 또는 법원에 의한 분할 이렇게 하기도 하죠. 이 분할은 법원의 법률 관계에서 소유권을 각각 형성시켜 주세요 라는 소송을 제기하는 거죠. 형성의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형성의 소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이 형성의 소송은 공유자 전원이 원고 피고 측으로 다 들어와 있어야 되니까 필수적 공동소송이라고 그래요. 반드시 다 들어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형성의 소송을 했으니까 여기서 법원이 재판을 하게 되면 형성 판결을 하겠죠. 법원이 형성 판결하게 되고 이 형성 판결이 확정되면 우리 민법 187조에 의해서 등기를 할 필요 없이 소유권을 각자 취득하게 되죠. 그래서 형성 판결, 이게 뭐냐? 공유물 분할 판결입니다. 이 판결에 의해서 드디어 확정이 되어버리면 그 판결에 의해서 바로 소유권이 각자에게 기술되어 버린다. 따라서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한 것이죠. 자, 이렇게 재판상 분할. 자, 이때 분할할 때요. 분할의 원칙은, 분할하는 종류 형칙은 그 공유물 자체를
분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걸 현물 분할 원칙이라고 하죠. 현물 분할 원칙이다. 다만 이것은 강행 규정이 아니고 임의 규정이죠. 임의적입니다. 그 외에 현물 분할을 하지 않고 예컨대 대금 분할도 할 수 있고, 대금 분할이라는 것은 공유물을 처분해서 대금을 받아서 그 대금을 비율로 나누어 가져가는 것도 되고, 또 가격 배상 분할도 할 수 있습니다. 즉 공유자 중에 누군가가 다른 공유자에 대해서 지분권에 대한 가격을 쳐서 대금으로 지급하고 그 공유물을 공유 지분을 취득해 버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는 걸 가격 배상 분할, 이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현물 분할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협의상 분할이든 재판상 분할이든 당사자 협의만 되면 현물 분할로 하든 대금 분할로 하든 가격 배상 분할로 하든 관계없습니다. 재판상 분할일 때는 법원이 알아서 형성시켜 주는 것이기 때문에 판사가 현물 분할하든 대금 분할하든 또 기타 방법으로 분할하든 제한이 없습니다. 법원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이렇게요. 자, 이런 내용의 분할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분할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분할의 효과는 세 번째, 그때부터 각자가 소유권 취득하죠. 그때부터 각자가 소유권자가 되죠. 그래서 이것은 원칙적으로 장래효입니다. 당사자가 분할한 그때부터 각자가 소유권 가져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장래효다. 이때 공유 지분 비율만큼 서로 각자 현물 분할했다면 취득한 그 부분에 하자가 있으면 그 손해가 발생할 것이고, 그 손해에 대해서는 지분 비율로 각자가 그 분담을 해야 합니다. 이걸 우리는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 책임을 진다. 이렇게 해요. 동일한 담보 책임이 있는 됩니다. 이 책임의 정도는 지분 비율이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분 비율만큼 담보 책임을 진다. 이렇게 되겠죠. 이런 상태로 이루어진다. 이게 대원칙이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공유 관계가 종결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이것이 245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위에 있는 기억 동그라미, 분할로 인한 담보 책임은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 책임이 지분 비율로 발생한다라는 것이고, 니은 분할의 효과는 그때부터 각자가 소유권 취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지분상에 있는 담보 물건은 공유물 분할하더라도 지분은 그대로 존속하고 그 위에 있는 저당권 같은 담보 물건은 그대로 존속합니다. 그래서 디귿 동그라미, 지분상에 있는 담보 물건은 종전의 모습으로 그대로 존속한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기 조심할 것. 지분상의 담보 물건, 예컨대 저당권 해볼까요? 이것은 종전의 모습으로 종전 그대로 존속합니다. 그대로 존속합니다. 그대로 존속한다. 요 말을 조심해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합유. 합유는 조합 관계에 있을 때만 인정되는 제도라고 그랬어요. 조합 재산에 대해서 조합원이 그 조합 재산의 재산을 보유하는 형태가 바로 합유. 조합 재산에 대한 보유 형태다. 조합. 두 번째게 조합원 개인은 합유 지분이 있다. 지분권이 있다. 그러나 이 지분권은 처분이 제한된다. 그래서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동의하에서만
땅의 지분권을 처분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조합은 개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물론 이 합의관계는 이것은 조합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당사자 계약에 의해서 합의에 서 만들 수 있고 법률 규정에 의해서도 조합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자, 이런 모습의 합의관계가 존재합니다. 245페이지 제일 밑에 합의관계의 성립은 계약이나 법률 규정에 의한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 다음에 합의관계, 법률관계는 첫 번째 동그라미 1번 합의 지분. 이거는 합의물 전부에 미치고 그 지위와 분리할 수 없기 때문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만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 만약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당의 합의 지분은 처분할 수 없다 알아야 되겠죠. 더 나아가서 판례는 이 합의 지분권 처분이 제한된다. 이전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합원이 사망했다라고 하면 상속의 문제가 발생하죠. 자, 이때 상속은 합의 지분 상속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상속이 허용되지 않는다가 원칙입니다. 당사자가 조합 계약할 때 그러한 별도의 약정에 의해서 상속을 허용한다라는 규정이 있지 않는 한,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조합원이 사망으로 인해 상속의 문제가 생겼을 때 합의 지분은 당연히 상속된다 하면 안 된다. 상속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원칙이다. 이걸 알아두셔야겠죠. 그리고 만약에 합의자가 합의 지분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포기에 의한 합의 지분의 변경 등기를 해야 됩니다. 등기해야 그 지분 포기가 이루어집니다. 해야 한다.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186조가 적용된다라는 것이죠. 이것도 역시 판례 태도입니다. 등기해야 한다. 자, 이것도 판례 태도죠. 자, 이 내용을 반드시 알아둔다. 상속과 포기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합의물의 처분, 변경, 전원이 함께 해야 되죠. 그러나 합의물의 보존행위는 조합원 개인이 지분권이 있으니까 보존행위는 조합원 전원에게 이익이 되는 행위이므로 각자 단독으로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합의물의 분할 청구는 원칙 금지입니다. 합의자에게는 원칙적으로 합의물 분할 청구권이 없다. 이렇게 하겠죠. 분할 청구권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합의관계의 종료는요. 다음 페이지에 있죠. 합의관계의 종료는 조합재산이나 조합체가 해산되거나 또는 합의물 자체를 합의자 전원의 동의 하에 양도했을 때, 그렇죠? 이럴 때는 합의관계가 종료되는 것이죠. 당연히. 자, 합의. 그 다음에 총류인데요. 총류는 비법인 사단이 단체를 구성한 상태에서 그 재산권을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총류. 비법인 사단 재산 보유. 그래서 비법인 사단은 주로 뭐 종중, 교회, 사찰, 동창회, 뭐 등등등등등의 단체들이죠. 그죠? 단체. 이 단체 재산을 보유하는 형태가 총류이고, 이 총류에는 구성원 개인에게 지분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게 지분권 처분이란 것도 있을 수가 없죠. 지분권이 없으니까 지분권 처분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때 이 총류에는 지분권이 없으니까요. 항상 총류물 자체를 보존 행위를 한다든가 관리 행위를 한다든가 처분 행위를 한다든가 변경 행위를 할 때 이때는 반드시 이 단체의 규약이 있으면 규약에 의하고, 규약이라는 건 정관이라고 하기도 하죠. 정관이 있으면 정관에 의하고, 정관이 없으면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됩니다.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총회 결의. 따라서 대표자 개인이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보존, 관리, 처분, 변경 행위할 때 이때는 규약이나 아니면 사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렇게. 당연히 이 구성원이 그 지위를 취득하면 그 총류물에 대한 지위를 갖게 되고, 만약에 이 구성원 지위에서 벗어나면 이 총류물에는 아무런 권한이 없죠. 그래서 교회가 분리됐을 때요. 분할. 교회 분할. 교인끼리 서로 분쟁이 생겨서 이렇게 A 교인들이 모여 있고 B 교인들이 단체가 모여서 서로 다툼이 생겼어요. 종전에는 하나의 교회였는데 다툼이 생겨서 A 교인들은 여기 그냥 남겠다 그러고 B 교인들은 뛰쳐나가겠다 그런 거야. 그러면 이때 B 교인들이 뛰쳐나가 버리겠죠. 뛰쳐나가 버리면 종래 이 교회의 재산은 그 교회에 남아있는 잔종 교인들의 총류로 그냥 존속합니다. 따라서 그 교회를 뛰쳐나온 사람들은 뭐예요? 종래 교회의 재산에 대해서는 아무런 권리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판례는 교회 분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분할, 부정. 분할되는 걸 부정하고 있어요. 인정하지 않아요. 즉, 재산이 나뉘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따라서 교회가 분할됐을 때는 이 교회 재산은 뭐예요? 교회 재산은 총류잖아요. 총류. 그 교회 재산은 잔존 교인들의 총류에 속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그러니까 그 교회를 뛰쳐나간 교인들은 종전의 교회 재산에 대해서는 아무런 권리가 없다. 이게 대원칙이란 거예요. 이렇게 잔존 교인들에게 속합니다. 총류로. 다만 예외가 하나 있어요. 총교인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에서 만약에 교단을 교체한다든가 또는 교회 헌장을 바꾸어서 다른 종단으로 속한다든가 해서 이렇게 분리되는 경우 있죠. 이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총교인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해서 만약에 교회가 분열되었다 이럴 때는 이들의 교회 재산은 총류로 보유합니다. 교인 3분의 2 이상이 총류로 보유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 판례가 이렇게 해석을 한다라는 것을 꼭 이해해 두셔야겠죠. 교회 분열에 관해서는 우리 판례가 원칙적으로 부정합니다. 부정한다는 말은 잔종 교인들이 그대로 교회 재산을 보유하는 것으로 하겠다. 이렇게 해석하죠. 다만 이제 총 교인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에 의해서 3분의 1 미만자들을 쫓아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럴 때는 이 쫓겨나간 사람들은 이 재산에 대해서는 아무런 권리가 없다. 이렇게 해석하자는 것이죠. 이렇게. 자, 이런 내용으로 총류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준공동 소유라고 하면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이 있죠. 예를 들면 지상권이나 전세권이나 저당권을 여러 사람이 함께 보유하고 있다면 이걸 준공동 소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것이 248페이지에 있죠. 이런 내용으로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점유권, 소유권이 끝났으니까 용익물권으로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렇게 순서적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